저희가 계속 중국 증시가 좋다,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어떻게 아셨는지 투자자분들은 중국에 투자하는 ETF에도 자금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희끼리 중국 증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제 고점 아니냐, 이제 사긴 두렵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의문이 좀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의문을 해결해 주실 지금 주목해 볼 중국 관련 ETF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실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영전호 축하드립니다, 우선. 아유, 아닙니다. 그냥 수평이동 했을 뿐인데. 꼭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이 나이에 뽑아주셔가지고 미래자산의 고마운 마음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미래가 더 좋은 회사인가요? 삼성보다? 저한테는 미래가 더 좋은 회사입니다. 네.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으니까요. 네. 직장인의 모습. 네. 네, 봤습니다. 네. 지금 중국 증시가 10년 만에 최고치, 2015년에도 한번 굉장히 급등하던 모습을 네. 보여줬었는데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인데 네. 우리는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데 중국은 부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네, 개인 네. 투자자들의 매수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고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떤가요? 일단 지수부터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중국지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해 종합지수. 참고로 중국에는 거래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해 거래소가 있고요. 선전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홍콩에 중복 상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뉴욕에 ADR 형태로 상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주식하면은 중국 본토 상해 A, 상해 B, 선전 A, 선전 B, 그리고 홍콩, 뉴욕까지 이 6개 거래소를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상해 종합지수고요. 2015년에 5,0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 참고로 2015년에는 5,000, 지금은 4,000포인트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은근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 차이를 만든 이유가 뭘까? 라고 얘기했더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부추입니다. 지금도 중국 증권사에는 계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도 어떻게 우리로 따진다면 동학개미 이런 친구들이 중국 증시에 굉장히 강력한 캐털리스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도끼를 품은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어? 그럼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볼게. 반도체 우리끼리 만들어 볼게. 반도체 굴기 이러면서 신성장 모멘텀, AI, 5G, 로봇 같은 게 결합되면서 중국 증시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증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종류도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업종도 많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도 결국 AI 쪽으로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 건데요. 상해 거래소 밑에 나스닥 성격의 시장이 있습니다. 과창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선전 거래소 밑에도 나스닥 거래소와 같은 첨단 시장이 있습니다. 차이 넥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ETF를 보실 때 중국 그랬다가 과창판, 중국 그랬다가 차이 넥스트 이렇게 붙은 ETF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금 앵커님께서 질문 주신 중국판 첨단 기술은 과창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과창판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어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중국도 최첨단 산업, AI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분석하셔도 좋습니다. AI, 기술주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신뢰를 갖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초저금리라는 측면도 중국 지금 현재 화랑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결국 중국도 지금 자금 흐름을 본다면 예금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시면 그때 우리가 월급 타면 제일 먼저 예금 상품을 집어넣었죠. 그때는 예금 금리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리고 또 특별한 재테크 수단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2.5,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늘어난 예금이 골칫덩어리거든요. 결국은 2.5%의 금리를 노리고 들어온 예금들을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으로 좀 돌릴 수 있어야 될지 이게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인데 최근에 상해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중국 정부가 예금 상품을 투자 상품으로 바꾸는 그런 머니 무브의 움직임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채권에 대한 막 세금도 물리고 별의별 걸 해서 주식시장 가라고 날린 것 같던데 네. 개인들한테 그죠? 네, 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하나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인컴이라고 불리우는 채권의 비중이 개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는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은 제가 SBS 비즈 오기 전에 모 방송국에 가서 은퇴 및 상속에 대해서 방송을 찍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은 데다가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야 될 자녀분들이 현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자산을 아파트 말고 부동산 말고 현금 자산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니즈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요. 그 현금을 만들어내는 니즈가 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한다든지 연금 계좌에서 펀드를 투자한다든지 연금 계좌에서 TDF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류의 투자들이 현금 잉여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뭐 당장 강제적으로 몰고 가진 않겠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조금은 아쉬운 게 저희가 계속 사석에서도 이야기했고 네. 중국 증시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거의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어요. 아, 네. 야, 역시 성견지명 있으셨네요. 근데 이제 어저께부터 네.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막 많이 이러고 있어요 올랐다. 지금.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린다면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냐 이 두 가지 문제로 해결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GDP 중에서 중국 정부가 차지하는 GDP의 비중은 9%입니다. 그렇지만 18%입니다. 전 세계 GDP 중에서.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18%의 GDP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증시에서 중국 주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요? 9%인가요? 네, 9%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게 중국 그 주식들이 아직까지 과매수 상태는 아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태어났다면 상거래를 어디서 했을까요? 알리바바에서 했겠죠. 타오바오라고 불리우는. 참고로 타오바오의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아마존보다 훨씬 2배 많습니다. 2배 많고 매출도 2배 정도 많은데 밸류에이션은 반밖에 안 됩니다. 아마존이 30배 정도 나오는데요. PER 기준으로. 타오바오의 알리바바가 11배에서 12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알리바바는 상거래만 하나요? 아니죠. AI 하죠. 알리페이 하죠.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보다 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중국 기술주들은 싸다라는 논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최근에 중국 증권사들이 뭐 증거금을 80%에서 100%로 올리고 이랬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지금 증시를 과열이라고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나 봐요? 솔직히 그런 제도적인 측면들은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부 주도, 정부의 정책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셉니다. 최근의 증시의 상승도 결국은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1차적인 브레이크는 걸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브레이크가 과연 추세를 바꿀까? 증거금만으로 추세를 바꿀까?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그건 힘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책은 증시 부양 쪽으로 쏠려 있어서 아직 중국에 대한 과열 저는 좀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거기다 이제 엊그저께 AI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바 AI 추론칩 그래서 AI 그 추론칩이 진짜로 그 미국의 엔비디아와 어느 정도 경쟁이 될 만한 그런 칩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볼 땐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추론칩이 있고요. 학습칩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것은 학습칩입니다. 학습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뭐 블랙웰 같은 이런 것들이 학습칩이고요. 추론칩이라는 것은 혹시 아이폰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아닙니다. 예, 아이폰 같은 온 디바이스에서 거기서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AI, LLM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게 이게 추론칩입니다. 그래서 추론칩은 학습칩보다는 단가도 싸고 만들기도 어떻게 본다면 좀 편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AI 추론칩을 만들었다고 해서 서프라이즈,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튜브 보시면 파키스탄 장인들이 뭐 배터리도 리셀하고 그리고 뭐 모토도 만들고 뭐 이런 거랑 비교한다면 좀 약간 기술적인 그런 건 있겠지만 중국은 그 낮은 수준의 장비 갖고 낮은 수준의 설계 능력을 가지고 그 정도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참 대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GPU가 가격 차이가 10% 20% 정도 난다. 10% 20%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중국산을 쓰시겠습니까? 미국산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산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중국산 AI 칩은 갈 길은 굉장히 멀다. 그리고 저희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리바바가 만든 AI 칩보다는 화웨이가 AI 칩을 만들면 더 서프라이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는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AI 전문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화웨이 같은 통신 기업들은 AI 전문 기업에 가까운 그런 회사다 보니까 화웨이가 AI 칩을 만들었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알리바바가 만들었다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놀랄 정도는 아니다. 제가 들은 거는 알리바바가 만든 칩은 쿠다를 쓴대요. 엔비디아 랭귀지를 쓰고 네네네. 화웨이는 자기네 걸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오히려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알리바바의 칩을 비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쿠다입니다. 결국은 칩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칩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엔비디아는 NV링크라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그리고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갖고 있는 하드웨어보다 이 소프트웨어 쪽에 더 방점을 두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의 추론 칩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뭔가 화웨이의 성장성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요걸 쉐어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텐데 근데 네. 화웨이 자체는 비상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ETF를 꾸리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중국 ETF를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쭉 살펴보니까 한 40개 정도 있더라고요. 오. 예, 40개 정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40개 정도 있고 크게 보면은 대표 지수요. 네. 대표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해 대표 지수, 그리고 상해랑 선전이랑 합친 CSI 300이라는 대표 지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나스닥에 해당되는 과창판 이렇게 대표 지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테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테마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반도체부터 바이오, 헬스케어, 5G까지 다양하게 아우러져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화웨이에 방점을 두신다면 5G 그리고 반도체에 방점을 두신다면 차이나 반도체 이런 식으로 내 입맛에 맞는 중국 ETF를 어느 정도 셀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으니까 그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AI 이런 것도 있고 샤오미 이런 것도 있고 있지 않나요? 요즘은 AI라도 뭐가 붙어 있어야 좀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ETF를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차이나 ETF 중에서는 AI가 붙어 있는 것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차이나 과창판, 차이나 반도체, 차이나 심천 차이넥스트, 차이나 중소 강소 기업, 그리고 차이나 AI 테크 요 정도 나와 있으니까요. 아마 더 세분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뭔가 AI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국이 근데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게 또 로봇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로봇 관련해서 ETF는 어떤 쪽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로봇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계속 두 가지로 나오니까 안 되겠는데요. 예, 아무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공장에서 얘기하는 산업용 로봇. 예, 이게 그냥 로봇이라고 옛날에 이름을 불렀던 거고요. 요즘 로봇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협동 로봇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혼자서 기계를 조립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못하는 위험한 일, 사람이 못 드는 무거운 물체를 도와주는 협동 로봇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이런 휴머노이드 산업은 아직까지 수익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쇼잉 형태의 산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ETF는 크게 보면 미국이 가장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라든지 그래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 2종을 갖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중국에 있는 로봇과 미국에 있는 로봇가 싸우는 그런 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ETF마저도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되는 이런 양강 구도로. 네, 그래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들,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다면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권투를 한다든지. 네. 네,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만약에 저희 집에 아기가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모 역할을 하는데 얘가 싸운다면
그래서 작게 만들더라고요. 키를. 네. 그리고 또 작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죠. 아니요, 층간소음. 층간소음. 네, 참고로 테슬라 옵티머스도 1m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게 집에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쿵쿵거려가지고 밑에 사람들은 죽을 겁니다. 아파트에서 못 쓰겠는데. 네, 아파트에서 못 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휴머노이드가 우리 현실에 들어와서 같이 호흡을 한다든지 같이 생활한다든지 이런 건 좀 먼 미래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로봇이지만 관련된 밸류체인도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근육에 해당되는 게 액추레이터, 그리고 모터, 감속기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주가가 괜찮으니까 당연히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 하나를 보시는 것도 좋고 그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업체들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이 당장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기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